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 변함없이 나오셨고요. 오늘은 한겨레 신문 장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나래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가 큰 이슈로 만든 사건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공수처가 기자들을 비롯해서 정치인들까지 통신 내역을 마구 조회했다라는 주장과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일 처음 제기한 사람이 다름 아닌 김준우 변호사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에 다시 불거진 이유를 저는 좀 약간 정무적 이유라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정보인권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활동가나 변호사들이라면 네. 수사기관이 계속 통신 내역을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늘 이제 다퉈왔거든요. 계속 뭐 말이 많았었죠. 네, 헌법소원으로도 지금 계속 계류 중이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종의 미세먼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취미 활동으로 저감정치 대보듯이 연간 행사로 그냥 조회를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했을 때는 중앙지검이랑 남부지검에서 저를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왜 했을까 궁금하지만 사유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대법원에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해서 이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패소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작년에 너무 바빠서 넘어갔고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11월 말에 그냥 한번 조회를 하면 통신사별로 그걸 주는 기간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S모 통신사 같은 경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0 며칠날 신청해서 12월 5일 정도에 이제 보니까 공수처가 여름에 저를 한번 조회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페이스북에 공수처도 열심히 일을 하네요. 저랑 전화할 때 유의하세요. 이러고 이제 그냥 별로 이제 격이 없이 올렸는데 평소에 왕래가 있던 SNS 친구분들께서 법조 기자분들이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제 우후죽순 다 조회를 해보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약간 제가 쏘아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이상한 나비 효과가 돼서 마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뭐 책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저로서는 상당히 예전에 시민사회나 아니면 옛날에 한겨레 기자들이 뭐 이렇게 헌법소원하고 이럴 때는 큰 관심이 없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 좀 약간 의아한 면도 있고 알겠지만 동의 안 가는 면도 있고 본질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약간 그 부분은 오늘 같이 얘기를 좀 기탄 없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은 주로 야당, 그렇죠? 주로 야당 정치인들 또는 뭐 사회 시민단체 인사분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검찰이나 경찰에서 내 통신 내역을 조회했어 이러면서 막 그 문제 제기하셨던 일들 간혹 있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공수처가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도대체 지금까지 파악된 거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회를 한 겁니까? 네, 정치인은 지금 한 8명 정도 야당 정치인이 포함이 됐고요.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뭐 민간인도 뭐 10여 명, 뭐 가족이거나 뭐 기자 가족도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총 뭐 118명이 정도가 지금까지 파악된 거는 그 정도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 특히 뭐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누구죠? 지금 뭐 조수진 의원이랑 뭐 서일준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리고 윤한홍 의원, 뭐 추경호 의원, 뭐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고요. 뭐 박수영, 박성민 이런 의원들이 대거 포함이 되면서 윤 후보도 오늘 이제 입장을 내고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윤 후보가 입장을 냈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공수처가 정치 사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수처에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첫 프레임은 네. 언론 사찰이 프레임이었어요. 어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연찮게 이제 법조 기자들이랑 식사하는 자리가 좀 있었는데 네. 기자분들 이제 다 조회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공수처가 우리를 사찰해 뭐 이러면서 조회했더니 공수처가 조회한 것보다 중앙지검, 남부지검 이런 데서 자기를 조회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네. 정보인권에 사실 이제 둔감했던 네. 기자분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된 건데 어허. 이게 통신 자료 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영장이 있으면 통화 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통화 내역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감청도 가능하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A라는 피의자가 있으면 피의자의 핸드폰에 대해서 영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통화 내역을 쭉 보면 거기에 있는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름이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뭐 둘리인지 뭐 애칭으로 저장될 수 있으니까 그 번호를 그냥 일괄해서 통신사에 보내는 거죠. 예. 통신사는 이게 이 사람이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뭐고 가입일 해지일 요 정도 정보만 해가지고 주소 요 정보만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몇 명이 했다는 거는 영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 그냥 이 수없이 많은 거에 있다는 거고 근데 기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여기서 내가 조회수가 좀 적으면 내가 열심히 취재를 안 한 거구나. 아니 실제로 이제 실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예, 근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 사찰 프레임은 조금 죽었고요. 네. 솔직히 왜냐면 그러니까 실질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행이 되니까 이제 정치인도 이제 나오고 그다음 다른 한편으로 이제 TV조선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좀 정무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야기 쉽게 설명을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의 주로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하다 보면 쭉 이제 통화한 상대방들이 전화 목록이 쭉 나올 테니까 네. 그게 누군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저장이 안 돼 있는 번호도 있을 수 있고 별칭으로 저장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주로 그 해당되는 통신사에다가 이게 누구인지 알려주세요라는 협조 요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 통신사에서는 꼭 이게 누구인지만 알려주는 거니까 네. 알려주게 되고 네. 그런 것을 본인이 누구든지 내 통신 자료를 누가 조회했습니까?라고 문의하면 통신사에서 알려주도록 돼 있고 네. 그곳에 이제 공수처에서 내 번호를 조회했네 그렇죠.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리 알려주진 않고 예. 자기가 조회해봐야 알 수 있고 자기가 최근 해봐야 알수 있고. 1년 이내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영장주의 위반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록 영장은 필요 없다 하더라도 네. 왜 내 걸 조회했는지는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궁금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지금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한 법률 이제 입법 개정안이 네.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주승용 의원 발의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장관, 네. 네, 지금은 장관이시죠.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것도 있고 예. 지금 이제 21대 때는 아마 강대식 의원인가요? 뭐 하여튼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한 두 분 정도 이거를 관련 입법을 발의한 상황으로 아는데 네. 수사기관에서 이게 몇백만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통지하면 우리 죽는다. 예. 이런 좀 그 실무진에서의 반발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 사실 정작 여당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입법 개정에 좀 적극적이지 못한 그렇죠.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네. 표디께서는 경찰 근무해 보셨으니까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의원 시절에도 당에서 한 번씩 그 통신사에 알아보세요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야당 때는 네. 검찰 경찰이 막 우리 걸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막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던데 어쨌건 지금 포인트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공수처에서 왜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기자나 일반인들 특히 이제 야당 정치인 같은 경우는 왜 내 걸 조회해서라는 화가 나시는 부분 이것을 고발을 했죠 국민의힘에서. 네, 그래서 이 사안 그런 것 자체가 같습니다. 불법 행위다라는 수사를 해달라. 그래서 경기남부경찰청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경찰이죠. 경찰의 수사를 하기로 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지금 김준우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좀 입법적으로 좀 통제하고 좀 정리를 하자. 이 이슈가 또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이제 합법이거든요. 예. 이 사실 자체는. 현재까지는. 네, 그리고 통화 내역을 받은 거였으면 이제 영장을 받은 것일 텐데 네. 현재 이제 TV조선 기자 같은 경우는 그쪽 지금 굉장히
주변 사람들의 조회 범위가 광범위한 걸 보면 현재 추론은 TV조선 기자 중에 한 분 정도의 통화 내역은 네. 영장이 발부돼서 본 것은 아닐까라는 추론은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면 영장을 발부해 준 건 법원이니까 네.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지금은 밝히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공수처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여기서 잠시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지금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사찰 의혹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나래 기자, 공수처에서 입장 나왔습니까? 네, 오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림 끝에 면담을 했는데 예. 어쨌든 이제 피해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알아보는 이제 과정의 조회였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살피다 보니까 사건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이 뭐 제외하고 그리고 기자임이 확인되면 배제를 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사찰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뭐 해명 자료나 이런 것들을 뭐 제출하고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네. 공수처는 어쨌든 이 과정이 합법이다. 현행상도 합법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입장은 사실은 기존의 검찰 경찰이 해오던 해명이나 입장과 거의 같은 동의하죠.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는 의문은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총장이었고 검사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몰랐다는 듯이 갑자기 놀란 반응 이거 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윤 후보가 또 수사 경험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도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게 좀 당혹스럽지 않냐라는 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수사를 시작을 하면 피해자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과잉이라고 말하거나 뭐 표적 수사라고까지 말할 수 있느냐. 사실 의원들도 저희한테 막 보여주면서 네. 아 이거는 누가 뭐 피해자가 누구랑 내가 통화를 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랑 막 보여주면서 이때는 왜 됐지?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네. 좀 과도하게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보가 이렇게 갑자기 존패까지 들고 나온 게 좀 과도하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네. 제가 아는 굉장히 성실한 모 언론의 기자는 한 네. 20건 당했는데 올해만 되게 일을 열심히 했군요. 네. 많은 분과 되게 통화를 유명한 하고. 기자인데요. 네. 공수처는 한 서너 건이고 나머지 수사기관이 15건이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네.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고 조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누군지 알려고 하는 거지. 그죠. 이걸 사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우습고 다만 영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라도 이제 추후에 통지를 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통신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기본 정보만 제공한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통지를 해주든가 네. 아니면 이유를 알게 되든가. 그러니까 네. 즉시할 경우에는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법 개정, 뭐 네. 비록 정무적인 방식으로 좀 더 불거지긴 했지만 예. 우리 사회가 이걸 위해서 나아가려면 국회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회 입법적 결단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기자,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회 프로파일링 장나래 기자, 김준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으로 가볼까요? 유한기 성남도계공 본부장에 이어서 김문기 성남도계공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나온 부검 1차 소견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고인의 고인이 의혹을 풀어줄 핵심 중에 한 명으로 꼽힌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아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 네, 유동규 본부장이랑 같이 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라는 이제 핵심 의혹을 좀 받아왔고요. 네. 그 검찰하고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계속 조사를 받아오던 과정 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좀 네. 아무래도 수사에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김 처장은 기존 언론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호소를 했었거든요. 네. 뭐 이제 그동안 회사에서 하란 대로 했는데 나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었고 네. 유한기 전 본부장 같은 경우도 뭐 그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한테 뇌물 2억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이제 이튿날 사망을 때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핵심 인물 두 분의 사망으로 좀 수사도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김준호 변호사 어떻습니까? 의뢰인 중에 혹시 이렇게 수사받던
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아니,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안 오시죠. 없으셨고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참고인 조사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사실 되게 좀 예외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그 동명이인인 상지대 전 이사장이 사망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이분 아니, 그런가요? 네, 그런데 그 약간 뭐 사학 분규의 뭐 원흉이라고도 일컬어지던 분인데 어쨌든 자꾸 하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한 고립감을 느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 중간에 그 정민용 변호사와 무슨 서류를 주고받은 부분이 하나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필요는 참 당연히 없을 텐데 어쨌든 되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뭐 유한기 본부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부패 비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일한 팀에 의해서 단일한 시나리오로 굴러간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복수의 이해관계자들 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뭐 이익 배분이라던가 각종 로비와 관련해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이게 뭔가 이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고 해서 수사가 무조건 다 중단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퍼즐의 전부가나 핵심에 무조건 그 피스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두 분이나 이러시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현재 검찰 수사팀이 과연 수사 능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장나래 기자 아무래도 뭐 이런 건들 취재 보도는 많이 하시잖아요, 기자분들이. 근데 지금 좀 상황이 묘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 몸통하고 윗선,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겠죠. 수사하지 않고 실무자들만 수사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 쪽만 자꾸 수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압박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상반된 주장이 나옵니다. 기자로서는 어떻게 이 사안 보세요? 저도 좀 이게 의문이 들었던 부분들도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만 조사했을 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중징계 처분 이것 때문이냐 이것도 사실 설명이 완전히 되는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집장 내 입지가 좁아진 거에 압박감을 느꼈다고 이제 유족들 중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양쪽에서는 사실 정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저도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한 이야기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기 처장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직급이 팀장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법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남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진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 그리고 김문기 당시 팀장이 함께 호주 9박 10일 동안 9박 11일이죠. 다녀온 그 사진들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후보 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성남시 공무원 얼굴을 왜 다 기억 못하느냐라는 질문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 번도 뭐 마주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인증샷으로 어떻게 기억하냐라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담당 부서 팀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이 부분은 조금 사실 국민의힘은 계속 증거 사진을 찾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증거 사진들은 많이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다고 하면 잘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테고 그러니까 일단 모른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약간 변호사식 어법이어서 저는 그 발언이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도 국회에서 토론회 같은 거 하면 이제 표님께서 잘 가시면 의원님이 앞에 축사하고 가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발제해주신 장나래 기자와 김준우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 누군지도 몰라요. 도서관에 써준 대로 읽고 이제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앞에 사진 찍고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 의원실에서 있던 거에 제가 발제를 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저를 알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이렇게 얼굴만 하는데 뭐 밥을 따로 먹거나 이런 사이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다른 걸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표현 자체가 약간 부적절할 수는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려다 보면 생방송에 좀 한계는 있겠었겠지만 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지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사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최은순 씨죠.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 재판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오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가 나왔던 건데요. 네. 동업자랑 공모를 해서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거, 이 부분은 이제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거, 이거 사문서 행사 네.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제 인정하지는 않은 부분, 본인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해가지고 그 위반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여기 세 가지인데 재판부는 모두 인정을 해서. 이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뭐 1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예. 이 혐의 그리고 판결 내용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전부터 사실은 그 혼자 무혐의 처분 났던 것 자체가 좀 이채로운 거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문서 위조 자체는 다른 재판에서도 본인이 인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예. 유죄 판단이 받을 거라는 이제 다 명명백백했던 것 같고요. 예. 뭐 선고형이 조금 검찰 구형이 3년이었던 거에 반해서 1년 선고를 낸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이제 이 정도 질문이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아마 다른 재판 현재 그 요양급여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한꺼번에 다 기소됐으면 좀 적게 형량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또 같이 고려하진 않았을까라는 아하. 생각을 좀 하고 또 본인이 지금 보석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다시 별건으로 다시 구속을 바로 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법정 구속은 피하고 네. 아마 2심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재판부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보실 때는 뭐 통상적인 이 혐의와 그리고 재판부의 어떤 그 판결 내용에 일반적인 예상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뭐 구형이 조금 선고가 조금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네. 건이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뭐 네. 아주 뭐 이상한 판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자면 소위 가족 리스크 어쨌든 유죄 판결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실형 선고고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선고 캠프 반응이 나왔습니까? 공식 입장은 내진 않았는데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따라붙으면서 물었을 때는 또 네. 되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던 게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제가 공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즉답을 피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기자들이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과거 검찰에서 입건 안 할 만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국감장에서 말했던 거고 예. 뭐 다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또 즉답을 피한 정도의 입장만 오늘 냈습니다. 네. 곤혹스럽긴 하겠네요. 어쨌든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인데 지금 다시 기소가 됐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김준호 변호사? 그 이번 판결 앞서 말씀하셨던 다른 요양급여 부당 그 취득이라든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그게 대부분 그냥 유죄 쪽으로 가닥을 잡힐 것 같고요. 후보 네.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다투거나 이런 쪽의 입장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법조인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자 정도의 좀 유보적 입장을 내되 네. 다만 본인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크리티컬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징계권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게 대응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네. 요건에 대해서는 그냥 뭐 가급적 언급을 회피하는 정도로 지금 입장이 캠프에서는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장나래 기자, 소위 본부장, 본인과 부인, 장모 이렇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공격의 포인트인데요. 이번 판결 지지율이라든지 그 좀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의 촉으로? 안 그래도 지금 배우자 리스크가 터진 이후로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당에서도 이번에는 조금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예. 후보도
쉽사리 전에는 억울함을 좀 표했다면 지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네.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고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장나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